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어두운 사건들 강의를 하게 된 도영래입니다.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서울의 팽창에 경기도가 자신의 자리를 내주기도 했고요. 서울의 과밀화된 인구를 나누기 위해서 경기도는 신도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도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대부분의 지역이 수도권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6.25와 산업화, 민주화 등을 거치면서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성장만큼 성장의 그늘은 짙었습니다. 네, 이번에 하게 될 강의의 구성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어두운 사건들의 개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어 분단으로 인한 아픈 사건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분단 가운데 대표적인 게 주한미군의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은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으로 알려진 한미 주둔군 협정, 이른바 쇼파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소파의 문제점이 드러난 미선이 효순이 사건으로 분단의 그늘과 아픔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산업화의 그늘은 크게 직업병으로 대표되는 산업재해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반공 이데올로기와 독재로 말미암아 생겨난 인권의 문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어두운 사건들 강의는 남북 분단, 수도권 공업지역, 국가 권력과 인권 문제, 인구 집중과 과밀화로 인한 사건 사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는 대부분 지역이 수도권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6.25와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며 눈부신 성장을 했고 이러한 성장만큼 성장의 그늘도 짙습니다. 6.25 전쟁 이후 경기도는 북한과 대치하는 땅으로 남겨진 분단의 아픔의 현장이 됐습니다. 또 산업화를 거치면서 반월 등이 서울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산업단지들을 수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산업화의 그늘 가운데 대표적인 환경 문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 권력이 발전과 통제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 행했던 인권 유린의 현장이 민주화를 거치면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경기도는 인구 집중과 과밀화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경기도가 해방 이후 겪었던 사건들로 경기도의 오늘을 진단하려 합니다. 이 자리가 더 바람직한 경기도의 내일을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월드컵 열기로 뜨겁던 2002년 6월 13일 조별리그 3차전인 포르투갈과 우리나라와 경기를 하루 앞둔 날의 일입니다.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효순, 신미선 두 학생은 경기도 양주군, 지금의 양주시 광정면 효촌리 56번 지방도 갓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위해 이동하던 미군 장갑차가 이들을 치고 압사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더욱 비극적인 건 다음 날이 효순 양의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효순 양과 미선 양은 이날 생일 잔치를 겸해 친구들과 의정부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효순 양과 미선 양은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의 사진은 사고 당시 미군 2사단 소속 미군 장병들이 고 신효순, 신미선 양의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구급차 기사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천막이 덮고 있는 곳이 바로 미선 양과 효순 양의 주검이 놓여 있던 자리입니다. 동두천 지역을 시작으로 추모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촛불 집회가 번졌고 사고 책임자의 처벌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미선 양과 효순 양의 사고를 낸 이들은 우리나라의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소파 협정에 따라 장갑차 운전병과 전차장을 자신들의 군 법정에만 세웠고 결국 두 사람 모두 무죄를 받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죽은 이도 있고 바로 죽인 이들도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은 없는 꼴이 됐습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울분을 토했지만 장갑차 운전병과 관측병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한국의 법정을 피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한미 주둔군 협정 소파 때문이었습니다. 미선 양과 효순 양이 사고를 당하기 일주일 전인 2002년 6월 6일 전 동록 씨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전 동록 씨는 공사 증축 현장에서 일하다 미군이 깔아놓은 고압선에 감전됐습니다. 이 사고로 전동록 씨는 팔, 다리를 모두 절단했고 신부전증으로 1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6월 6일 결국 세상을 등졌습니다. 미군 측이 사고 직후 사과 한마디 없이 내놓은 위로금 60만 원. 이 돈을 주면서 미군은 소파에 따라 배상 신청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동록 씨는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미군이 공사 현장에 깔아놓은 고압선은 22,900볼트. 굉장한 고압임에도 불구하고 피복조차 씌워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공사 관계자들이 미군 측에 이전 요청을 여러 번 했지만 묵살됐고 심지어 전동록 씨가 사고를 당한 3일 전에도 미군 측 정기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괜찮으니 일단 공사를 진행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소파에 따라 전동록 씨의 아들은 미군 측 부대장과 담당자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고소한 지 9일 만인 6월 28일 부대장은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검찰은 대개 이런 경우 당사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사건을 종결해 버립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 소파에 있습니다. 소파에 따르면 한국의 재판 관할권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소파 23조 3항은 미군이나 군소 그 가족이 미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공무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국이 1차적인 형사재판권을 갖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공무 중에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한국이 1차적인 형사재판권을 갖습니다만 미군이 임무 수행 중이었다라고 하는 증명서 하나만 첨부하면 다시 재판권을 회수해 갑니다. 때문에 미선희 효순이 사건도 장갑차를 운전하고 있는 임무 중이었기 때문에 가해자 두 병사가 우리나라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미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가해자가 없는 미군 법정은 미군에게만 유리할 따름입니다. 또 문제는 있습니다. 한국은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의자인 미군을 구금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윤금희 씨를 무자비하게 살해했던, 매우 끔찍하게 살해했던 마클 이병이 한국에서 형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마클 이병의 신병을 우리나라 법원이든 미국의 법원이든 확보하고 있어야 하지만 마클 이병은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으로 갔습니다. 마클 이병이 미국에서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법원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를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년 200에서 300건가량의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파 규정 탓에 수사 자체가 어렵다 보니 처벌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향신문은 2017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은 2014년 7.9%에서 2017년 4.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는 불기소율은 2013년 63%에서 2017년 78%까지 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앞서 말했던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부속 합의록 22조 3항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경향신문은 이 기사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공무 중이었다는 증명서만 제출하면 어떤 사건이라도 1차적 재판권을 미군이 가져가게 된다. 1997년 4월 서울 용산구에서 한 대학생이 미 군속 자녀 아서 존 패터슨에게 살해당한 이태원 살인 사건은 2017년 1월에서 야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2003년 경기도 의정부에서 성매매 여성이 살해당했지만 유력 용의자였던 미군 병사는 미국으로 출국해버렸습니다. 2011년 3월, 2011년 9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10대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미군 이병은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이 부대로 돌려보냈고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가 어렵다 보니 수사의 의지마저 보이지 않는 셈입니다. 소파 규정은 2001년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인, 강간 등 일부 죄의 현행범만 국한해서 구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란의 아픔과 그늘이 된 주한미군 범죄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소위 직업병이라고 불리었던 산업재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최악의 산업재해로 원진 레이온 가스 중독 사건이 꼽힙니다. 당시 원진 레이온 공장은 경기도 미금시에 있었습니다. 원진 레이온 노동자들은 레이온 원사를 만들 때 발생하는 아황화탄소 가스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황화탄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가스로 사용될 만큼 아주 무서운 가스였다고 합니다. 호흡기나 피부로 흡수되고 만성적으로 노출됐을 때는 중추신경 장애와 함께 불안 증상, 우울증, 보행 장애, 말초 신경계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신부전증, 망막혈관 질환 등 여러 장기의 장애를 일으킵니다. 김봉환 씨가 죽음으로써 원진 레이온 가스 중독 사건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이황화탄소 중독과 직업병이라고 하는 표현되는 산업재해가 1991년이 되어야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봉환 씨의 죽음으로 원진 레이온의 열악한 작업 환경이 알려지기 전까지 원진 레이온은 무려 250만 시간 무죄의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노동부로부터 무죄의 기록증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원진 레이온 사건으로 지금까지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노동자가 915명. 이 가운데 2018년 5월 기준으로 230명이 사망했습니다. 압축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요구한 결과입니다. 원진 레이온의 설비는 1960년대 일본 도레이사에서 사왔습니다. 이 도레이사는 대표적인 전범 기업이기도 합니다. 1950년대 미국, 유럽, 일본에서 비스코스 레이온 원사 제조가 활발해지면서 중독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선진국들은 자국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면서 레이온 제조 설비를 다른 나라로 옮깁니다. 미국은 중남미로 옮겼고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대만으로 설비를 보냈다고 합니다. 도레이사가 우리나라에 판 이 비스코스 레이온 원사 추출 기계도 이때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원진 레이온 사건으로 다수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자 원진 레이온은 이 기계를 경매에 붙입니다. 경매에 붙여서 팔아먹고요. 중간에서 이 기계를 우리나라
모 기업인이 구입해서 이를 중국에 팝니다. 1994년 이 오래된 기계가 중국 단둥시 국영 화학섬유공사에 팔려갔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에서 직업병 환자가 늘어서 우리나라로 옮겨온 기계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산업재해를 안긴 그 기계를 40억 남짓을 받고 다시 중국으로 판 겁니다. 우리가 판 건 기계였을까요? 아니면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장치였을까요? 1999년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가 단둥시를 찾았습니다. 이 원진 레이온에 있던 기계를 운영하고 있는 단둥시 화학섬유공사의 노동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이남주 실행위원은 다녀온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기계가 수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그 기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기계가 수입된 지 몇 년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직접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단둥시에는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유 기업이 하나라는 점에서 상당 기간 이 설비가 운영될 것으로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산업화의 그늘로 보았던 산업재해를 만드는 기계가 버젓이 중국에서 또 다른 산업재해를 낳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월간 중앙은 원진 레이온에서 중국이 수입한 기계 가운데 일부가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1999년도의 일입니다. 중국, 일본에서 옮겨온 기계가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으로 갔고 또 그 가운데 일부가 다시 북한으로 갔습니다. 산업재해가 국제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산업화의 그늘로 대표적인 건 환경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환경재해, 재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건 바로 시화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환경오염을 극복한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시화호지만 예전에는 바로 죽음의 호수라고 불리며 난개발과 산업화의 그늘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시아오는 1986년 개발 논리에 의해서 바다를 만든다는 계획으로 마련됐습니다. 안산 지역에서 필요한 공업 용수와 농업 용수를 위한
담수호입니다. 방조제 축조에 모두 11개 건설 회사가 참여했고 조차 고도가 최고 8.8m에 이르는 해역에 바닥폭 200에서 300m, 상부폭 30m, 높이 27m의 당시 최장 길이의 뚝을 세우는데 성공합니다. 이게 바로 시화호 방조제입니다. 정부는 이를 언론을 통해 동양 최대의 간척 사업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시화호 공사는 1994년 1월 24일 모두 마칩니다. 담수호가 만들어졌지만 완공 직후부터 인근 하천에서 시화호로 흘러든 물이 썩기 시작하며 악취를 풍겼습니다. 1996년 시화호 주변을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이 공개한 사진인데요. 가운데 시커멓게 보이는 게 바로 당시의 시화호입니다. 이 시화호는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앞서 농업용수가 필요했다, 공업용수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시화호 계획의 진짜 이유를 밝혀냅니다. 인수위원회는 1998년 3월 시화지구 개발 사업의 추진에는 1980년대 초 중동 지역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해외 건설 부문이 어렵게 되자 이의 유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해외 건설 철수업체 지원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경제계가 건의한 게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이 사업 추진의 배경이라고 밝혀냈습니다. 결국 동양 최대의 간척 사업 최고의 방조제라고 표현했지만 건설 경기 부양과 건설사들의 부도를 막기 위한 급조의 계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완공 직후부터 시화호가 썩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위성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시화호는 다른 지역과 여실히 구별되는 죽음의 호수,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화호는 1994년 1월 방조제 건설을 마치고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완공이 됩니다. 거대한 인공 호수의 수질이 걷잡을 수 없게 악화됐습니다. 공단과 도심지의 오폐수가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시화호로 곧바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물은 간장처럼 짙은 암갈색으로 변했고 거품이 물 위를 뒤덮었습니다. 호수로 유입되는 담수량이 턱없이 적어서 자체 정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죽어서 밀려온 조개와 어류가 무덤처럼 쌓였고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당시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시화호 수질은 농업용수 기준치인 화학적 산소 요구량 8ppm을 훨씬 초과한 17.4 ppm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17.4 ppm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지점은
50ppm이 넘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방조제를 건설하기 전 시와호 지역의 수질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가 3에서 4 ppm 수준이었습니다. 난개발이 재앙을 불러온 겁니다. 시와호 오염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배수 관문을 막은 지 1년 만에 관문을 열고 물길을 텄습니다. 시와호 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이어졌고요. 이 가운데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한 10명 정도, 10여 명의 공무원이 당시 징계를 받았습니다. 1998년 11월 김대중 정부가 시와호 담수화 포기를 선언합니다. 한 달 뒤 농림부도 시와호의 물을 농업용수로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해양수산부가 2001년 2월 해수호로 공식 인정하면서 시와호 담수화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004년 시와호 졸업발전소가 착공에 들어가게 됐고요. 시와호 졸업발전소가 완공이 되면서 지금의 시와호의 모습을 띠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리고 이어진 독재로 말미암아 생겨난 인권의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의 아이들과 불황아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 성감원, 일제가 만든 불황아의 수용시설은 해방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해방 후 성감원은 관리 권한만 경기도로 넘어갔고 여전히 유지됐습니다. 전국체전과 같이 큰 행사를 앞두고 경찰들은 거리 정화를 한다며 불황자 일제 단속과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연고가 있는 아이들도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였다고 합니다. 바로 할당된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성감학원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연명할 수 있는 수준의 음식만 주어졌고요. 구타와 체벌이 일상이었고 강제 노역에 항상 시달려야 했습니다. 당시까지도 섬이었던 성감도를 탈출하다 죽은 아이들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성감학원은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더욱 붐볐다고 합니다. 박정희 정권은 단속한 불황아 수와 그 수의 감소를 근거로 이전부터 계속된 사회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전했습니다. 이걸로 자신의 군사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삶과 인권은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공무원들은 과연 성감학원의 실상을 알았을까요? 지금 프리젠테이션에 보이는 사진은 1977년 손재식 당시 경기도지사가 성감학원을 시찰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는 경기도청이 멀티미디어 자료실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사진에서 손재식 당시 경기도지사는 누에를 기르고 있는 현장을 시찰하고 있습니다. 아마 손재식 지사는 아이들이 누에를 기르는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경기도지사나 공무원들은 아이들에 대한 강제적인 노동과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조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손재식 전 지사는 경기도지사를 마치고 1980년 이후 부산 직할시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소위 영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감학원은 1982년 10월 공식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감학원 피해자의 규모나 실태 조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성감학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의 조사와 별도로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성감학원 피해자 신고센터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성감학원 사건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서 지난해 말까지 피해자 104명 가운데 94명에 대한 피해 사실을 조사했습니다. 2020년 12월 7일 이재강 경기도 통합부지사가 성감학원 피해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경기도가 추산하는 피해 규모는 약 4,700명. 이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영양실조와 구타 등으로 희생됐습니다. 성감학원은 그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추모 행렬이 간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이지만 결코 잊어선 안 될 역사입니다. 성감학원을 잇는 순간 성감학원의 아픔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 어두운 사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두운 역사는 찬란한 역사보다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할 때 우리의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어두운 사건은 모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 가치를 눈감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평화에 대한 무감각이 생겨났을 때 주한미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동인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눈감았을 때 산업재해가 문제가 됐습니다. 개발 논리에 취해서 자연의 소중함을 놓쳤을 때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났습니다. 국가 권력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속아서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가치를 외면했을 때 생겨난 인권 유린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강요당할 겁니다. 이 선택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 이 가치를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